월급 300만 원 받는데 통장엔 20만 원만 남는다. 집 한 채 샀다는 이유로 삶이 멈춰버린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도 못 가고 친구 결혼식도 포기하며 그저 빚만 갚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집값 오른다는 말에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든 참사입니다. 왜 수백만 명이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지, 그 안에 숨겨진 구조적 함정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3살 이정우 씨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정우 씨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세전 연봉 4,500만 원을 받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매달 270만 원이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요. 주택대출 이자 75만 원, 원금 65만 원, 관리비 40만 원, 차 할부 50만 원, 통신비랑 보험료 40만 원, 손에 쥐는 건 고작 3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식비 25만 원 빼면 5만 원 남죠. 이게 한 달 생활비 전부예요.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치입니다. 부모님 용돈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정우 씨 3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땐 저축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뭐가 바뀐 걸까요? 답은 하나, 집을 샀습니다. 왜 샀냐고요? 주변이 미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회사 선배는 작년에 산 집이 1억 올랐다며 자랑했고, 대학 동기는 너만 안 사냐며 비웃었죠. 부모님은 매일 전화해서 집값 봤냐고 물었고, 포털 메인에는 강남 아파트 또 최고가 갱신이라는 기사가 도배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선 알림이 떴어요. 고객님 소득이면 7억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정우 씨는 결국 6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치르는 순간엔 가슴이 벅찼죠. 드디어 나도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입주하고 석 달 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통장이 텅텅 비는데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조금씩 내려갔어요. 이정우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된 기쁨을 느낄 시간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대출 생각부터 나요. 이게 이정우 씨만의 비극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빚으로 인생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럼 대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집 구매 러쉬.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매수 1위 연령대가 30대였어요. 40대도 50대도 아니고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근데 30대는 뭐가 있나요? 자산은 거의 제로, 커리어는 중간 정도, 소득은 불안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을 샀느냐? 당연히 빚이죠.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심지어 부모님 퇴직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30대 주택 보유자의 부채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40대는 30% 초반, 50대는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보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집 가진 30대 중 상당수가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100% 이상 대출로 산 경우에요. 증여받은 돈도 빌린 돈으로 치면 빚이 집값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핵심은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문장이 전 국민의 뇌를 장악했거든요. 놓치면 끝이라는 조급함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여기에 정책이 기름을 부었어요.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년 우대 대출. 듣기만 해도 따뜻한 이름들이죠. 금리는 2%대, 한도는 몇 억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구원의 사다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독약이든 사탕이었어요. 낮은 금리만 보고 덥석 물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원금 규모였거든요. 5억을 빌리면 이자가 2%여도 매달 갚아야 할 돈은 거대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변동금리 상품이었죠. 처음 몇 년은 착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수렁 속으로 한 발씩 들어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단순히 대출 좀 받은 수준이 아니라 4곳, 5곳 금융사에서 동시에 빚을 끌어온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은행에서 3억, 저축은행에서 1억, 보험사 대출로 5천, 카드 현금 서비스로 2천, 이렇게 쪼개서 최대한 끌어모은 겁니다. 이들을 다중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죠.
이들의 평균 빚은 1억 3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일반 대출자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많은 수준이에요. 문제는 규모만이 아닙니다. 이자 부담이 살인적이거든요. 다중채무자들은 연간 소득의 65%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벌면 260만 원이 빚 갚는 데 나가는 구조예요. 남은 돈으로는 뭘 하겠어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겁니다. 밥만 먹고 출퇴근만 하며 버티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버는 돈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는 사람들이 180만 명을 넘어섰어요. 소득 대비 70% 이상 빚 상환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카페 한 번 못 가고 옷 한 벌 못 삽니다. 이러면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유통업체들은 매출 급감에 허덕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하게 조여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폭탄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혼합형 금리 구조입니다. 처음 3년에서 5년은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시스템이죠. 경기도 화성에 사는 39살 한지수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5년 전 아파트 살 때 대출 금리가 2.1%였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갚았어요. 빡빡했지만 계산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고정기간 만료 후 변동으로 전환되는 순간 금리가 4.8%까지 치솟았습니다. 월 상환액이 155만 원으로 폭등했어요.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상품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년 후 변동 전환 조건이었잖아요. 한지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5년 전 분명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왔다고요. 왜냐면 그때는 집값이 매달 올랐고 모두가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 외쳤으니까요. 5년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문장만 뇌리에 박혔던 겁니다. 변동전환 이후에는 6개월마다 금리가 재조정돼요. 기준이 되는 건 코픽스 같은 시장 지표죠. 광주에 사는 36살 송유진 씨는 이렇게 묻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했다던데 왜 제 대출 이자는 그대로죠? 기준금리와 시중대출금리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기준금리는 정책 방향 신호일 뿐이고 실제 대출금리는 은행 조달 비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규제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는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송유진 씨는 대환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심사 기준이 몇 년 새 극도로 강화됐고 새로 받을 수 있는 금리도 기존보다 높았으며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결국 남은 선택지는 둘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거나 집을 헐값에 팔거나 둘 다 생지옥 같은 선택이에요.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결국 집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빠진 상태라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하죠. 더 최악은 경매예요.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 증가 추세는 이미 각종 부동산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는 전세 시장까지 덮쳤어요. 최근 몇 년간 빌라 전세 사기가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집주인들도 똑같이 빚으로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빌라 서너 채를 사고 전세금을 받아서 다음 빌라를 또 사고 갭투자를 한 개까지 돌렸던 거죠. 그런데 집값 상승이 멈추고 금리가 치솟자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전세금도 못 돌려주니 야반도주하는 겁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있다 해도 전부 커버되지 않아요. 보증 한도, 가입 조건, 면책 조항 같은 사각지대가 명확히 존재하죠. 피해는 결국 세입자 몫으로 남습니다. 이제 시야를 해외로 돌려볼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미 다른 국가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일본 1989년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버블의 절정이었죠. 도쿄 부동산 가치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돈을 쏟아부었고 국민들은 열광했어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1990년 버블이 붕괴되자 집값이 50에서 70% 급락했고 일부 지역은 80%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 후 일본은 30년 넘게 경기 침체에 빠졌죠. 바로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부동산은 무적이었습니다. 헝다그룹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전국을 누볐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사람들은 대출받아 여러 채씩 샀습니다. 하지만 헝다, 비구이원, 완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연쇄 파산하고 미분양이 천문학적으로 쌓이며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품은 한번 터지면
절대 원래 크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뢰가 파괴됐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집 산 사람들에겐 냉정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40살 김상철 씨가 묻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샀고 대출이 5억 3천만 원입니다. 집값은 떨어졌고 빚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전략은 두 갈래입니다. 원금을 극한으로 빠르게 줄이는 공격형, 아니면 버티면서 시장 반등을 기다리는 방어형. 어느 쪽이 옳으냐는 지역과 숫자로 판단해야 해요.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핵심 지역이라면 장기 수요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계속 빠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수요는 더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43살 오민석 씨는 말합니다.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지역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빚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은 뭘까요? 인천에서 금융상담을 하는 최은지 씨는 요즘 상담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지금 편안하게 살면 10년 후 망합니다. 10년만 지독하게 버티면 대출 잔액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방법은 명확합니다. 소비를 최소한으로 압축하기, 투잡 뛰어서 상환 속도 끌어올리기, 필요 없는 자산 팔아서 원금에 집중 투입하기. 이건 화려한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집을 샀어도 결과는 확연히 갈립니다. 경기도 용인의 38살 배준영 씨는 입주 직후 결심했습니다. 8년 안에 무조건 대출을 끝내겠다고요. 외식 전면 금지, 여행 포기, 주말엔 배달 라이더로 부업했습니다. 원래 월 13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매달 90만 원을 추가로 넣었어요. 4년이 지나자 대출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단지 사는 37살 윤태경 씨는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했고 최소 금액만 상환했죠. 4년 후에도 대출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미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다. 딱 이 한 줄입니다. 아직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면 당신도 다음 한지수 씨, 다음 송유진 씨가 됩니다. 전세 사세요. 월세 사세요. 부끄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현금을 모으세요. 거품 꺼질 때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집은 30대 못 사면 40대 사고, 40대 못 사면 50대 사도 됩니다. 인생 긴데 급할 거 없어요. 집값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 증명했고 중국이 증명했고 미국도 2008년에 증명했죠. 우리만 예외일 리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내 집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당신 인생을 파괴할 만큼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집은 사는 곳이지 목숨 거는 도박판이 아니거든요.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언제일지만 모를 뿐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건 집이 아니라 당신의 계좌이고 당신의 일상이며 당신의 가족입니다. 부동산 광고가 말하는 환상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계산한 숫자를 믿으세요. 오늘 이 얘기가 당신의 다음 결정을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